창 2030 직장 생활할 때는 저도 엄청난 짠테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소개해드렸지만 지금의 영수증이 2030하고 같을 수는 없죠. 지갑은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돈을 조금 쓸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보다야 뭐 돈을 그래도 그분들 뭐 4-5명 이상 버는 것만큼은 버는데 제가 한 달에 생활비 제 예산을 짠 게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뷰티풀의 또 대표 크리에이터신 돈줄남 김경필 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방송하시다가 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모시게 된 계기가 최근에 또 따끈따끈한 신간이 네.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네. 한번 보여주실 것 예.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펼쳐보진 못했는데 네. 어제구나. 어제 받았는데 뭐 일단 책은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좀 당분간은 우리가 좀 짠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여기 방점은 플렉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플렉스를 위해서 오늘 조금 허리띠를 좀 한 칸 정도만 좀 졸라매보자. 뭐 이런 재밌게 좀 해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돈줄만 내신 줄 알았더니 또 이 돈줄 내는 이유가 나중에 플렉스를 위해서. 그렇죠. 예, 결국은 돈이라는 게 뭐 네.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또 이렇게 대표 크리에이터 분 네. 모시고 또 혼자 하실 때도 워낙 좋은 인사이트,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셨지만 또 거기에서는 또 알 수 없었던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솔한 또 김경필 리더님의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게 참 사실은 좋아요.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게 네. 상당히 사실은 좀 쑥스러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오늘은 한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간 첫 장부터 네. 아무래도 또 돈줄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니까 또 돈줄을 내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돈줄을 내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라는 게 이제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가 돈줄남인데 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이렇게 막 혼줄을 내면서도 내가 사실은 이제 댓글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쵸,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센 독서를 하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젊은 우리 직장인분들 주로 2030들이 좀 많을 텐데, 사실은 뭐 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혼줄을 내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얘기도 좋지만, 어쩔 땐 약간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위로를 받고 너무 도움을 받고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거북스럽고 약간 어쨌든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좀 있고 내가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기꺼이 독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꼭 칭찬을 모든 사람한테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리더님 덕분에 정신 차렸다. 뭔가 조금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좀 파이팅을 외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사실은 책에도 이제 좀 그런 스토리를 담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플렉스 문화에서 외제차. 그러니까 뭐 영상에도 있었지만 벤츠는 도대체 돈 얼마 벌어야 타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박 났어요, 그거 지금. 네, 근데 벤츠, 뭐 BMW 이렇게 외제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국민영수증 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수입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요즘은 외제차가 너무
사실 흔해졌지 않습니까? 대중화됐죠.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첫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동기가 BMW를 탔었어요. 와. 3 시리즈를.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에는 BMW라는 게 길에 잘 볼 수 없었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지금은 뭐 발길의 체이지만.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어떻게 억눌렀냐면 사실 그 뒤에서 그 친구 욕을 좀 했어요. 속으로. 에이 정신 나간 놈아. 아유 너는 그렇게 맨날 그리고 타고 다니면 나중에 40대 50대 됐을 때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억지로 사실 좀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월급 300인데 벤츠를 타는 분이 있습니다. 카푸어 대표적으로. 네, 카푸어가 될 네네.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음. 사실은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뭐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실었는데 실제로 요즘 그 차량들을 지나다니는 거 보면 번호판에 허나 호나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드물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아요. 뭐 저는 심지어 한 3대 중에 하나는 허호 뭐 이런 건 것 같아. 진짜로 느낌에.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으면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돈을 모은다든지 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레양님 같은 네네. 경우는 네.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1년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명품을 산다. 근데 남자 주변에 다 남자여가지고 남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근데 실제로 이제 막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서 그냥 질르지.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많은 분들도 명품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사실은 1년 적금을 들어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그 다음에 3년 적금 들어서 차 사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못 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갚자. 맞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심지어는 이 질러야 내가 더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내가 이걸 질러야 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의 50%가 반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9%가 전세 계약이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월세 산다 그러면 아니, 뭔 일이래? 왜 월세 살아? 옛날 분들은 사글세라 그래서 이거 사월세라 그래가지고 월세 살면 좀 약간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요즘은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월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젊은 세대가 현재 뭔가를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전세 3억이다. 그러면 아직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하다면 조금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가고 월세 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나도 진짜 그렇게 생활을 했었네.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런 생활에 젖어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외제차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소비의 문화, 이거를 좀 어떻게 이 유혹을 좀 이겨낼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책에 담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제대로 혼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제대로 혼나야 내가 조금 돌이킬 수가 있는데 혼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혼나면은 잘 안 바뀌거든요. 아예 혼날 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혼나자. 뼈를 맞더라도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랄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혼줄이 나야 되는 이런 소비들 중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수입차, 그 다음에 뭐 소득에 맞지 않는 명품 과한 소비 이런 것들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 없다 소리를 저도 제일 듣기 싫고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20살이 넘다 보니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뭐 사윗감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 뭐 이런 거 다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좋은 직업에 뭐 좋은 집안 누가 다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첫 번째 저는 보는 게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 책임감이라고 그러는데 과소비 할 수 있죠. 한두 번 뭐 명품, 뭐 외제차
그 나이 때 사실 그런 유혹에 한두 번 정도 넘어가는 거 그건 뭐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맞이해서 좀 돌이키고 이제 조금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조금 재테크를 좀 돈 모으기를 해보자 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저는 본인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 사실은 굉장히 이번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나 사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뭐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실 똑같이 어려울 텐데, 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위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위기가 주는 유익이 하나 있거든요. 위기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위기는 다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위기가 주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가 닥치면요, 그동안에 가려져 있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기초 기본이 무엇이었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고 가장 나한테 중요한 기초 기본이 뭐였는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만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옛날에 과소비 플렉스 그래 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그럼 너무 힘들 텐데,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도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동안에 너무 이제 사실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돈을 풀고 재정 확대를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극복한다, 경기를 부양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통화량 팽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분위기가 정부에도 있고요, 기업도 당연히 있고요. 네. 개인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위기 때 하는 거는 좀 그래도 덜 힘들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을 이 위기 국면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님의 말처럼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짠테크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평생 짠테크를 한다? 그럼 끔찍하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당분간 한번 챌린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에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입니다. 혼자 브이로그 찍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내가 소비 안 하면서.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이렇게 궁상 떨어? 이게 아니라 젊으니까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시간 무지출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100시간 무지출, 여기서 교통비나 통신비는 뭐 당연히 그거는 빼고요. 네. 막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빼고 무지출 100시간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가 올라서 돈 가치가 없다 하는데 옛날에 우리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딱 그거 생각나요. 네. 그래도 요거 알아듣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레양님도 약간 보기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죠? 네, 10,000원의 행복 네.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돈의 가치를 진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움직임이 난 참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진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진짜.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뭐 문제 있는 소비, 뭐 벤츠라든지 뭐 수입차라든지 명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자체 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걸 계획 없이 그냥 지르고 나서 갚으면 되지, 그렇지. 어떻게든 메꾸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활비 같은 거 다 아낄 수 있고 현명하게 또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시간 무지출 챌린지 과연 가능할까? 뭐 냉장고에 먹을 거 대충 있고 뭐 여기서 뭐 기본적인 식비나 교통비 정도는 그런 거에서 뺀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무지출 지금 챌린지 하니까 가서 이거 나중에 살까? 필요한 건가?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소비에 대한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제 삼심제도. 이게 뭐냐면 결제를 하기 전에 3번 생각해보자라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돈 하나 쓰는데 뭘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3번이나 생각을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재판도 3번 하는 것처럼 예, 요즘 뭐 우영우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일단 그 재판 3번 하는 것처럼 결제도 3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기 전에 이게 필요한 거냐? 그 필요하지 않은 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맞아. 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언박싱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참 가격은 잘 산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던 것들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은 통과한 거야. 내가 필요하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통과. 그럼 두 번째 바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항목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있느냐? 뭐 외식비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쇼핑비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 레저비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 달에 내가 이걸 써도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스스로한테. 있어. 그러면 통과죠. 그럼 마지막 이제 3번째 심사만 남은 건데 대법원 그죠? 그렇죠, 재판이 맞아요. 남은 거지. 근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1심 통과하고 2심 통과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도 있다. 그래 사자라고 결제를 누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삼심제도를 하라 그러거든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일단 생각을 3번을 해보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대체제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또 탈락이에요. 왜냐면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쓰면 되긴 되지. 네. 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탈락.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제 결제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영수증이고 좋은 소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요 습관, 그러니까 장바구니에만 물건을 담아놓고 조금 3번 정도만 생각하고 결제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살라 그랬다가 한참 보니까 맞다 이거 살라 그랬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냉각기를 가져오면 또 그렇게 또 필요하지가 않아 또 그게. 그러면은 그거 한 10만 원짜리 무슨 물건이었는데 살라고 하다가 안 샀으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돈 어차피 20만 원 써버릴 뻔했는데 안 쓴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샀다 생각하고 그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이게 쓴 셈 치고 투자법이라고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네. 과거에 조금 몇 번 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자꾸 내가 산 원가를 원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즘 뭐 또 조정이 조금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인 분이 많은데 그 마이너스라는 것 때문에 속이 왜 쓰리냐? 그 마이너스라는 게 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원금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꾸 속이 쓰리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어차피 뭐 살라 그랬다가 굳은 돈인데 그냥 주식 사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혹시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야 저거 그냥 10만 원 써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7만 원 남아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주식을 보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재미삼아 옛날에 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물건을 안 샀을 때 그걸 그냥 주식을 사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남다른 성취감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정말 아껴서 음.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 투자를 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레앙님 영상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몇 번 있었어요. 주식을 그죠? 그러니까 그 주식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멘탈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잃었을 때도 좀 덤덤하게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땄다 그래서 또 막 굉장히 뭐 아주 뭐 자기 과신에 차고 이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이게 주 투자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이제 그 재미삼아 할 수 있는 투자의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약간 네. 소비 팁 관련해서 뭐 연봉에 얼마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식비는 맞아요. 월급의 한 몇 % 정도를 쓰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세요. 딱정벌레라는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정벌레가 뭐냐면은 딱 정해주는 벌이에 맞는 소비 레벨. 요거의 줄임말이 딱정벌레거든요. 예, 딱 정해드리는 네. 벌이에 맞는 소비 레벨, 저축 레벨. 자, 이 딱정벌레 컨셉으로 딱 말씀드리는 게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1% 전체 가구 수의 3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분들이고 아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그죠?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엔겔 지수가 20% 넘으면 안 돼요. 자, 20%. 그러면 네. 250만 원 정도를 버는 1인 가구다. 그럼 얼마냐면 20%면 5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목으로 넘기는 거를 50% 이상, 50만 원 이상 쓰지 말아라. 그럼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이럴 때는 사실 어려워요, 50만 원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요 근래 최근에 좀 뭐 코로나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1년, 뭐 한 6개월 전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몇 끼를 먹냐면 3끼에 30일이면 90끼를 먹거든요. 근데 혹시 레아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기 위해 먹느냐 아니면 먹으려고 일하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 어느 쪽이래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굳이 저는 후자. 후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을 해서 맛있는 걸 좀 먹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100%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 그쪽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대충 때워요, 사실. 대충 그렇지. 때우고 쉴 때는 약간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저는 이거거든요. 먹기 위해 일하냐, 일하기 위해 먹냐. 저는 일하기 위해 먹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야,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 말은 말인즉 나는 일을 먹으려고 밥 사 먹으려고 일한다.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90끼를 다 스페셜하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끼니는 우리가 밥을 막 그 음식에 막 심취해가지고 음식을 즐긴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의 어떤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빨리 밥 먹어.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90끼를 다 막 그렇게 뭐 일하려고 밥 먹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또 스페셜하게 좀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90끼 전체를 다 정말 특별하게 식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식사는 어찌 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엔겔 지수 20%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월급 300이면 60만 원 이상 먹는 데 쓰지 말아라. 뭐 먹는 게 인생의 굉장히 즐거움이고 진심인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식비가 20%를 너무 훌쩍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걸 잘 못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안 넘도록 해보자.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달을 시킬 때도 좀 요령껏 시키면 한 번 시킨 거 가지고 조금 나눠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밀키트 같은 것도 좀 뭐 냉장고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걸 잘 하면 그럼 평상시에 식사 비용은 좀 줄였다가 오히려 뭐 좀 한 번 먹을 때 조금 괜찮은 걸 먹는다든지 이게 오히려 사실은 매 끼 막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동일한 비용의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맞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엔겔 지수는 20% 정도를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 영수증 멘토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궁금해요. 그 네. 리더님의 영수증은 하루 제 영수증 거요? 어떤지. 네. 남의 것만 맨날 혼내고 이러니까. 네. 너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네. 이제 처음 고백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유튜브를 뭐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또 영상이 뭐 몇십만 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고정으로 하고 우리 주부님들이 주로 시청자이신 그 아침 시간에 아침마당이나 뭐 TVN의 프리한 닥터나 이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그 상상은 못 했거든.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나를 알아본다는 건 난 상상을 못 했거든. 근데 마스크를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뭘 백화점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갔어요. 저희 네. 와이프가 요번에 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생일이에요. 5학년이 되는 생일이라. 그래서 네. 뭐 하나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네. 예, 그분이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막 가서 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알아보더니 영상 다 봤다, 방송 나오는 거 다 봤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뭘 사러 갔다가 두 사람이 그냥 얼음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러다가 예, 잘 봤습니다.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못 판 거야.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네. 이게 제 컨셉 자체가 항상 뭐 그러니까요. 소비 줄여라, 저축해라 이런데 쟤는 뭐 돌아다니면서 뭐 백화점에서 뭐 사던데 이럴까봐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샀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심스러워져. 어디 가서 스파게티를 먹을 때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끼 식사에 뭐 10,000원 내외 정도 식사가 많은데 스파게티만 해도 한 25,000원, 30,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 가서 먹으면 누가 나를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종업원이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저분이 나한테 손님으로 인사를 하는 건지 날 어디서 봐서 인사를 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영수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뭐 나이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 50대도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한창 2030 직장 생활할 때는 저도 엄청난 짠테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영수증이 2030하고 같을 수는 없죠. 지금 아이가 지금 저희는 애들이 이제 20살 넘는 대학생이 2명에다가 강아지 2마리에다가 식구가 6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은 나이 먹으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뭐 저는 이제 직업상 입은 닫을 수는 없고 입은 계속 열어야 되는데 지갑은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이들한테 쓰지 마라 뭐 이러고 저축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럼 멘토님도 그러면 뭐 지금 막 60% 70% 저축하냐?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돈을 조금 쓸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보다야 뭐 돈을 그래도 그분들 뭐 4-5명 이상 버는 것만큼은 버는데 사실 막 50%, 60%, 70% 저축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비중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보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도 번 거에 막 60%, 50%를 저축해라 그러면 사실 비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영수증은요. 제가 한번 거기서 한번 오픈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생활비 제 예산을 짠 게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네, 근데 주로 식비입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밥을 먹거나 뭐 그러니까 주로 먹는 거고 뭔가를 쇼핑하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옷이나 뭐 기본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집안 생활비에서 이제 아내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전 순수하게 75만 원의 커피값과 밥값이고 그 커피도 제가 이제 스타벅스를 15만 원 정도 한 달에 충전을 해서 쓰는데 먹는 거는 솔직히 한 5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작가님, PD님, 뭐 누구 관계되시는 분들이 카톡에 뜨면은 그냥 스타벅스 한 잔 보내주는 게 제일 그나마 그쵸, 괜찮은 것 무난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에 거의 먹는 건 것 같아요. 먹는 거고 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쓰기 때문에 아마 제 영수증을 저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보는데
보면 뭐 거의가 뭐 7, 80%가 식비이고 뭐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뭘 사지는 않으니까. 이게 사는 거는 진짜 안 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뭐 좀 그래도 괜찮은 뭐 옷이나 괜찮은 그래도 물건 하나 있다면 그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의 단위가 넘어가는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좀 짠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 돈을 뭔가를 써야 되는 거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죠. 집에 있는 분의 도움을. 그분이 써주셔야 내가 그래도 그런 거 물건 하나 사지. 제 배포로는 네. 선글라스 하나도 못 사요. 선글라스가 그래도 좋은 거는 그래도 한 30만 원 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옛날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그 선글라스 외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사다가 20년 넘어서 요번에 하나 샀는데 네. 가격을 보고 몇 번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냥 이런 거 이 정도 어차피 줘야 돼. 한참 쓰는 거니까 그러고 확 가서 결제를 해서 이제 하나 득템을 했지. 이렇게 뭔가 몇십만 원 이상 되는 걸 잘 못 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영수증 그럼 저분은 어떻게 영수증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술, 담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 이 얘기 했다가 참 저 인간 참 재미없게 산다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한 7년 동안에 책이 이제 6권이 나오고 강의라든지 또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칼럼 쓰는 거라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연구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또 글을 쓰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도 스타벅스에 노트북 들고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 읽거나 글 쓰거나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제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땐 모르겠지만 이제 막 다 20살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부모하고 안 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와이프도 또 와이프 생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왜 친구는 안 만나요? 막 이렇게 뭐 멘토님, 리더님 왜 친구 안 만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 40대 후반 정도 50대로 넘어가니까 친구들은 그냥 경조사 생기면 만나요. 그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 오랜만이다. 근데 30대 때는 저도 솔직히 이제 뭐 맨날 만나갖고 술도 먹고 으쌰으쌰 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 이랬었어요. 저도.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친구들을 꼭 뭐 만나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요즘은 그냥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게임은 제가 왜 안 하냐면요. 게임의 중독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탔는데 무슨 게임을 하다가 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뭔가를 깔질 않아요. 그래서 안 깔고 그리고 이제 친구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럼 참 재미없게 살았다 그러는데 저는 지난 한 10년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다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시는데 말 그대로 진짜 뭔가 없던 걸 세상에 만들고 소통하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임과 동시에.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서 뭐 저는 여가 생활이 뭐 심심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뷰티풀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가 생활을 엔터테인으로만 너무 채우지 말고 뭔가 좀 성취하는 쪽으로 조금 시간을 쓰잖아요. 그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돈이 안 나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성취가 뭔가 도전하고 경험하고 물론 뭐 도전 경험도 돈을 써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커피 한 잔 가지고 책 읽고 연구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돈이 들질 않으니까 저는 돈 정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엔조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시간을 어딘가 뭐 놀이공원에 가고 핫플레이스를 가고 뭔가 요즘 핫하다는 데 가서 경험을 하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젊은 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가 생활의 90%를 그걸로 보내면 절대 소비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하십시오. 반반. 우리 남친, 여친 이제 요즘 영화관 가니까 영화 하나 보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뭐 토론을 좀 하셔도 한 3, 4시간, 4, 5시간 가잖아요. 공원 같은데 요즘 날 좋잖아. 요즘 더워서 좀 그렇긴 하겠다.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한 절반 정도 채워지면 되는데 너무 그냥 그 막 무한도전 찍는 스타일로다가 그냥 막 시간별로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엔조이 할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죠. 움직임은 다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약간 성취감을 얻는 맞아요. 게 사실 고도의 욕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 글을 쓰고 뭐 유튜브를 하고 뭐 출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 쪽으로 또 찾아서 또 이렇게 리더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도전을 해서 한다면은 이게 또 그냥 노는 맞아요. 것보다는 성취감이 더 좋거든요. 네, 뭐 유튜브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훌륭하신 우리 크리에이터시지만 네네. 사실 꼭 내가 그렇게 해서 막 뭐 구독자가 막 많아지고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기록을 남기고 본인이 잘하고 열심히 했던 그 젊은 날의 어떤 그 시간들을 담아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면 또 소비도 뭐 많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40대 직장인이 많으세요. 아, 예, 예. 이런 분들이 뭐 이직에 대한 고민, 네. 또 연봉 인상에 대한 고민, 맞아요. 뭐 창업을 해야 되나 부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직장 생활 대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실 직장 생활 이렇게 오래는 안 했으니까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광고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 세 군데 있었는데 사실 11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직장 생활에서의 애환은 다 느꼈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충분하죠. 네, 과장 달고 얼마 안 돼서 그만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나와서 이제 뭔가 개인 일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30, 40대 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시기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참 어떤 분들은 야 진짜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80년대생 이후부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전의 세대, 우리 뭐 아버님 세대, 지금 뭐 한참 그 베이비붐 세대, 그 세대분들처럼 딱 60 즈음에 은퇴가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80년대생 분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50대 중반이나 60대 정도 됐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타이어먼트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이제 일을 완전히 놓고 나는 완전히 여가 노후 생활로 들어간다.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하루라도 좀 일을 안 하고 싶고 좀 나와서 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은퇴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도 겪고 굉장히 이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사실 지금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이 생활비 안에 들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완전한 은퇴가 50대 중반 60대에 이루어지긴 어렵고 세미 은퇴만 가능할 거다. 뭐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미 은퇴만 가능하니까 그 이후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컨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30, 40대 때 지금 직장에서는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뭐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직장 생활하는 거가 막 신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뒷받침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때려칠 수는 없는 이유가 이게 내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소득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소득이 정말 조금 나오는데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송혜 그 선생님, 송혜 94세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돈을 막 벌려고 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찾으시는 게 저는 세미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재테크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금 10만 원, 20만 원 더 드는 것도 물론 노후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제2의 세컨 잡이 뭐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라. 그게 3, 40대 찾아야지 50대 넘어가서 이제 막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뭐 하고 살아야 돼?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시험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제 직장생활 10년, 11년 하고 나오면서 그걸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약간 그래도 뭐 대충 뭐 방송도 나오고 뭐 활동하니까 자리 잡았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부침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시작해서 그런 길을 찾아라. 그 대신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게 뭐 단순히 돈을 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또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사실 부자라는 게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많은 분들이 나보고 뭐 부자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억만 있으면 야 부자다 10억, 20억만 있어도 부자다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이거 부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정도. 부자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봤을 때 부자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는 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형 부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거 아버지 잘 만나갖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본 부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상속형 부자보다는 대한민국에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일단 비율로는 더 많아요. 비중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이대보다는 좀 선배겠지만은 그렇게 막 집안에서 엄청난 거를 안 받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에 올라간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자가 되는데 6개 스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개 스톤. 인피니티 스톤. 6개 스톤이 필요합니다. 6개 스톤. 이게 타노스의 6개 스톤하고도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그 6개 스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소득. 고소득이라는 스톤이 필요하다. 고소득이라는 게 지금 1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299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평균보다 1.5배 이상을 받고 있다면 나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는 1인 가구 치고는 고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번다면 이상 번다면 1인 가구 치면 고소득이죠. 그럼 스톤 하나 확보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찬스. 근데 부모 찬스가 사실은 이게 또 상당히 부자가 되는데 사실 중요하기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맞벌이 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시면서 6개 중에 3개 나왔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에서 다 탈락을 합니다. 나머지 뒤에 3가지는 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4번째 스톤은 열정이라는 스톤이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열정.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테크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당첨된 분도 보면은 그냥 어쩌다 하나 넣었는데 그냥 무연이 됐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좋은 현상. 그래서 5번째 스톤이 바로 행운이라는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스톤이 있는 사람한테 행운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스톤이 없어. 부모 찬스도 없고 고소득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니지만 열정이 있으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또 따라오는 스톤이 있는데 그게 높은 저축률입니다. 일단은 제가 만나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많이 일단 저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개 스톤 중에서 앞에 3가지 뭐였죠? 고소득, 부모 찬스, 맞벌이는 조건에 해당된 컨디션에 대한 거고 뒤에는 열정, 열정, 행운, 그리고 저축률. 이거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톤 6개가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3개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도 의지의 문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맞아요. 난 안 한다라고 너무 그냥 미리 이렇게 딱 벽을 치는데 솔직히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괜찮은 커플을 만나봤는데 둘 다 직장이 너무너무 의리번쩍합니다. 한 분은 SK 뭐 와. 하이 뭐 이런 반도체 회사를 다니시고 이야. 여자분은 삼성전 거기를 와. 다니고 삼성전자는 아니고 그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네네. 하여튼 두 회사를 다니는데 둘 다 나이 32살에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다길래 나는 CC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딱 만나보니까 32살인데 두 분 급여가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월 1,050 정도 되더라고요. 합쳐서요? 합쳐서. 와. 근데 이분들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비가 220이에요. 그럼 얼마 저축하냐?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저축합니다. 와. 근데 이분들이 또 부모 찬스가 있어가지고 전세 4억에 살아. 이야. 32인데. 근데 행운이 또 따라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근데 이분들 한번 생각해보니까 6개 스톤을 제가 이분들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잘 보세요. 고소득이죠? 그 다음에 부모 찬스 있었죠? 맞벌이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까지 막 찾아와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멘토링 해달라고 그러고 조언해달라고 그러고 열정이 뻗치죠? 야. 그러니까 행운이 좋은 일이 생겼죠. 청약 당첨. 저축 900만 원 하죠. 이거 보시면 이분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이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부자가 안 되기도 힘들겠죠, 이 사람.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이 CC냐 그랬더니 CC가 아니라는 거야. 뭐 나이도 같고 기계공학 같은 학교에서 CC 아니고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만남 어플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맞벌이도 의지라 그러냐면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는 자기 소득으로 혼자 살기도 물론 불편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맞벌이를 하고 싶었대. 가정을 갖고 싶었대.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아예 내가 딱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요즘 그런 어플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맞벌이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의지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득은 의지의 문제. 뭐 이직? 하여튼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의지의 문제 아닐 수 있어.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부모 찬스는 의지의 문제냐? 이거는 의지의 문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타고나야죠. 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멘토링을 하면서 이것도 의지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엄마 나 저기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 줄 거야? 나 청약 당첨되면 좀 밀어줄 돈 있어? 이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던지면 부모님도 당연히 야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데 조용히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러고 불 끄고 식탁에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 내가 진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갖고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러려면 청약을 넣으려면 계약금이 좀 부족한데 엄마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밀어주면 그런 거 밀어줄 돈 없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네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큰 돈은 못 주지만 뭐 요 정도는 내가 빌려준다 내지는 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등골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으실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꼭 받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은 흑수저 출신이긴 한데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집 살 때 2005년 6월에 집 살 때 4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희 누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저도 일단 어쨌든 받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2005년도에 4천만 원이면 모르겠 지금 돈으로 하면 그래도 한 1억 받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흑수저 출신이지만 그래도 저도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결국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네요. 하여튼. 그리고 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부를 일구면은 맞아요. 사실 뭐 부모님 드려도 되고 더 크게 드려도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돈이라기보다도 나중에 또 이렇게 자식이 잘 되면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이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예, 부모님 등골 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잘 받는 것이 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겁니다.